우선 가장 적극적으로 이명박 정권을 부역했던 정권에 참여했던 언론인들에 대해서 다뤄보겠는데요.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프레스 프렌들리라고 네. 얘기를 했죠. 근데 그 프레스 프렌들리의 방법이 매우 특이하고 악질적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YS 장학생이라고 있었는데요. 네. 그것은 언론인과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정보를 흡수하고 여론 지형을 유리하게 조성하고, 다음에 그 반대급부로 그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요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이명박 정부의 프레스 프렌들리는 아예 언론 인력을 직접 언론계에 투입해서 언론을 장악하는 도구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점이 특별히 중요한 것이죠. 아예 그냥 사람을 뽑아서 정치권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언론 자체를 박아놔서 박아버리겠다. 재투입해서 언론을 장악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을 했죠. 굉장히 좀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좀 지속이 된 것 같아요. 그 효과가 지금까지도 좀 있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끌시끌한 것이 다 이명박이 심어놓은, 이명박이 만들어놓은 언론 장악 체제가 재편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명박은 그 기자들의 심리를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자들을 기회주의자로, 특히 기회주의적인 기자들을 잘 활용했던, 그러니까 어떤 접대부터 해서 김유찬의 폭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예전에 물론 그 기업체 현대건설 사장 시절에도 좀 그랬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한 건데, 왜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기술이 생긴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기자들 구워 삼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대통령 되기 전부터 기자들을 자기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 구상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초월했는데요.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언론사의 사장으로 직접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을 직접적으로 장악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거 역대 어느 정부 수준을 한 2배, 3배 뛰어넘는 수준으로 정부직이나 공공기업의 고위직을 보장해서 현직에 있는 언론인들로 하여금 그걸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강력하게 회유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구체적인 좀 사례가 이제 서서히 듣고 싶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정도가 지난 2009년 12월 시점에서 시사인에서 이명박의 캠프와 인수위에 참여한 언론인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시사인에서 분석한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대상이 된 인원은 88명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많네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해서 한 100명 정도로 그 당시 추정을 했습니다. 이건 전무후무합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죠. 예전에도 없었고. 예전에도 없었고 YS 때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참고로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참여했던 언론 특보 등으로 참여했던 인사는 많아봐야 20명이 넘지 않습니다. 다 15명, 16명 요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정권 어디에 참여한 사람은 제가 모르는 어디인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법이 내에서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도 원래 언론인 출신이긴 하지만 퇴직할 때 됐죠. 네이버라는 기업체 출신으로 픽업된 거죠. 그렇죠. 언론인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죠. 근데 캠프에 참여한 분은 그렇고 캠프에 지금 몇몇 언론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특히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캠프에 참여하거나 이번 인수위도 없었지만 정권 창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권이 잡은 다음에 발탁된 것이죠. 이명박 시대는 그 언론사에서 다시 한번 좀 기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그 나치 시대에 나치에 부역했던 프랑스 언론인들과 저는 맞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지난 9년 동안 언론이 썼던 기사라는 게 사실 진짜 정권 비판 감시 떠들고 있지만 한 게 없어요. 사실상 거의 안 했습니다. 물론 가끔씩 그래도 기자 존신 때문에 어차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서 이제 쓴 것들은 많아요. 특정 경쟁이 생기니까. 그것 이외에 말고는 정말 철저하게 이명박근혜 정권에 부역하는 역사
를 기록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88명이 단순히 88명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언론계 선배들 아니에요. 예. 그럼 이런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 밑에 수백 명 언론인들이 차장급들 평기자들이 자기 부장, 국장 이런 사람들이 정권 줄을 타고 가서 무슨 고위직 자리 하나씩 꿰차고 나가는 그 인생을 보면 자기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기자가 평생 직업도 아닌데 그리고 기자가 하고 나면 할 게 마땅히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번 시리즈로 짚어보겠다는 것이죠. 그걸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들. 예. 그래서 우선 그곳에 좀 짚을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도 언론인들을 등용하고 중요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다 해직 언론인들 출신들이에요. 그분들 특징은 뭐냐 하면 후배 언론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언론계의 어떤 사표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직접 언론관계 단체라든가 이런 데 자리를 준 경우고요. 네. 이 이명박 정부에 참여했던 언론인들은 그와 달리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그룹이 있고 주니어 그룹이 있는데요. 시니어 그룹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정권에 부역했던 자들이 이명박 정권에서 중용된 것이죠. 대표적으로 박인규와 최시중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박인규 KBS 사장. 김인규 아닌가요? 김인규. 제가 왜 또 박인규라죠? 김인규 KBS 사장이 가장 최시중. 대표적인 방송 유명한 이름이죠. 최시중. 그 딸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주니어 그룹들은 이명박을 찬양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가장 열심히 해서 평가받았던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노무현 죽이기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죽이기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예.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반대급부로 캠프 때부터 발탁되어서 정권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은 사람부터 하나 맛보기로 살펴보죠. 예, 맛배기입니다, 이거는. 이분 잘 모를 겁니다. 중앙일보 정치부장 출신의 김현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기사는 2008년 총선에서 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에 출마를 선언한 기사입니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 중앙일보, 뉴욕 중앙일보 논술 주간이라는 자리를 맡고 정치는 실패하고 지금도 이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를 텐데요. 올드노빠를 자취하시는 분이라면 이 칼럼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바로 노무부의 발가락 양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김영 칼럼이 아니라서 누가 썼는지 잘 모르는데 이것을 바로 쓴 사람이 아까 봤던 김현일 그 당시 논설위원입니다. 2002년 대선 당시 후단협 사태 때 그때 국민에서 쓴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칼럼의 키워드는 고집입니다. 그래서 노 후보가 특유의 고래심줄 고집 때문에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발가락 양말을 고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발가락 양말을 신는 것을 고집으로 해석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치고 이 고집을 갖가지 것에서 다 연결을 시킵니다. 그거 하나로 그러니까 난 이런 스타일 진짜 싫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하나에다가 다 연결시키는 거. 온갖 현상을 다 거기에다 처박아 넣어가지고 다 그걸로 만들어서 찍어내는 거. 그렇죠. 이거 전형적인 그런 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글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경선 후에 아마 당 중진들, 민주당 중진들에서 아마 이인재가 중도 사퇴를 했으니까 찾아가서 뭐 간청해서 같이 뭐 힘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막 요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런 지하에 뭘 하냐고 거절을 한 모양이에요. 그것도 고집, 발가락 양말을 신는 고집. 그다음에 또 그 후단협 사태가 벌어지니까 노무현 당시 후보가 정몽준 후보를 따라갈 사람은 가라라고 언명을 했어요. 그것도 고집. 그다음에 천정배 등등이 그러니까 정몽준과의 단일화 등등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기기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 라고 이제 권하니까 그렇게 대통령 돼봐야 뭐하냐? 라고 한 것도 고집.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노무현 후보를 다 쓸데없는 고집으로 똘똘 뭉친 그런 말도 안 통하는 사람으로 묘사를 한 것이죠. 막 쓰는 거야, 그냥. 아니, 무슨 발가락 양말이 고집을 증가시키는 아이템처럼 무슨. 그러니까, 이 인간은 발가락 양말을 통해서 고집이란 키워드를 하나 얻어냈고, 발견해놓고, 그 고집이란 키워드에다가 대통령께서 당시에 했던 그 어떤 정치적 언행을 다 거기에다 다 집어넣어버린 거야. 그 고집이
발가락 양말과 고집이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이 고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네. 나쁜 이미지인데다가 발가락 양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네. 또 청결하지 않은 네. 이런 느낌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더 씌운 나름대로 교묘한 칼럼이라고 할 네. 수가 있죠. 교활하죠? 예. 참. 뭐 예를 들자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우리가 기억할 만한 칼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 이런 칼럼을 쓰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예, 공천도 받고 이제 총선 떨어진 다음에 또 이런저런 뭐 협회장관직들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중립, 객관 이런 거 떠들면서 마치 관찰자인 양, 와 이런 편파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임기 5년을 지내셨던 거예요. 예, 더 기가 막힌 거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 권 대표가 아마 지금까지는 잘 참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 또 뒤집어 엎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원우 나오는 건가요? 예, 근데 이제 어제 시간에 이제 권 대표께서 파이낸셜 뉴스 하는 거 가지고 친정 뭐 막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뭐가 됩니까? 저는 중앙일보 제가 까고 있는 거 한 7, 80%가 중앙일보입니다. 맨날 친정 까고 있어. 그리고 실은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제 페이스북 제 프로필에 네. 제가 어디 출신이라는 걸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유셨더라고요. 출신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아유. 저는 뭐 적어놓고 줘요. 그냥.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중용된 중앙일보 출신 언론인 중은 역시 이 김두 저 홍보수석 홍보 특보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축은행 뇌물 받고 감옥 갔던. 예,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 참여정부 당시에 김두 씨가 뭘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김현기나 이정재나 또 누구 있죠? 하여튼 뭐 별로 기억할 필요 없는 그런 중앙일보에서 난리치는 네. 그와 비슷한 급으로 활약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제목부터 짠하죠. 국민인 게 부끄럽답니다. 이게 이 부끄럽다는 말을 쓴 것은 이 뭐냐면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있는 평통장문위원회 연설위원회 기억하시죠?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네. 그 연설을 다룬 칼럼인데요. 그동안 그 많은 예산을 갖다 쓰고 장군님네하고 별 달고 그렇죠. 거들거리기만 하고 예. 이때까지 뭐 했냔 말이야. 예. 부끄럽지도 않아. 하고 그걸 빗대어 쓴 게 부끄러운 줄 국민인 알아야지. 게 부끄럽다라는 칼럼 제목도 그렇게 단 것이죠. 에휴. 처음 이제 한 문단을 살펴보면 증오와 분노에 찬 목소리, 오만불손하고 품이라고는 찾을 길 없는 제스처로 국민의 넋을 잃게 했다. 때론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찌른 모습으로, 때론 연단을 주먹으로 몇 번씩 내려치면서, 때론 고함과 함께 주먹을 내보이면서 지켜본 국민의 가슴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당시 이 연설을 본 국민 중에 정말 가슴이 부서진 국민들이 있을까요? 오히려 속이 좀 시원하게 뚫렸죠. 아니면 부끄럽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가 제 개새끼론의 사실 출발점이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그 당시 언론의 평가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언론들이 우리 대통령님 흠집내는 제일 쉽게 하는 게 뭐냐면은 천박하다, 가볍다, 말을 함부로 한다, 거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김두국 칼럼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품위 이야기하고 그렇죠. 뭐 제가 그래서 말 고상하게 하고 점잖 떠는 거에 대한 반감이 본능적으로 그냥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석희 같은 인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개똥폼 잡는 거 되게 싫어요. 그리고 말 굉장히 바르게 박형준 같은 인간을 약간 혐오하는 게 말을 남들이 보면 정말 너무 점잖게 하잖아요. 근데 그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에 숨어 있는 뱀 혓바닥 같은 그런 독사 같은 말들, 거짓말들 이런 것들 때문에 화가 나거든. 근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당했던 것들 생각하면 그걸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새끼들하고 그림 한번 그런 거죠. 띄워주세요. 마지막 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음 그림요. 네. 자,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년 남은 임기 동안 노 대통령이 이 나라를 얼마나 더 만신창이로 만들지 걱정스럽다. 얼마나 국민이 참담한 심정을 더 느끼게 만들지 우려된다. 얼마나 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부끄럽게 만들지 아득하기만 하다. 그래서 다짐해본다. 노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콤플렉스로 똘똘 뭉친 대통령, 정서불안정인 대통령, 자신의 무리성에 대한 확신이 지나친 나머지 잘못을 지적당하면 참지 못하고 싸우자고 덤비는 대통령은 뽑지 말아야 한다. 그런 대통령은 국민의 가슴을 찢고 국민의 자존심을 패대기치고 국민의 정신을 황폐화시킨다. 잘못은 한 번으로 족하다. 더 길게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참여정부 내내 이런 식의 저주와 막말과 폭언이 대통령을 향해 일상적으로 퍼부어졌다는 사실만 우리 함께 상기해보고 기억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나가면 제 성질을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참 이게 보면 볼수록 사실 분노가 치밀죠. 그 당시에 정말 심리학자까지, 심리학 교수까지 동원해서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교활하죠? 예. 정말 뭐 예를 들자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우리가 기억할 만한 칼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네. 이런 칼럼을 쓰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예, 공천도 받고 이제 총선 떨어진 다음에 또 이런저런 뭐 협회장직들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중립, 객관 이런 거 떠들면서 마치 관찰자인 양, 와, 이런 편파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임기 5년을 지내셨던 거예요. 예, 더 기가 막힌 거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 권 대표가 아마 지금까지는 잘 참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 또 뒤집어 엎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원욱 나오는 건가요? 예, 이제 어제 시간에 이제 권 대표께서 파이낸셜 뉴스 하는 거 가지고 친정 뭐 막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가 됩니까? 저는 중앙일보 제가 까고 있는 거 한 70~80%가 중앙일보입니다. 맨날 친정 까고 있어요. 그리고 실은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제 페이스북 제 프로필에 제가 어디 출신이라는 걸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유셨더라고요. 출신에서 자유로 가지기 위해서. 아유. 저는 뭐 적어놓고 줘요. 그냥.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중용된 중앙일보 출신 언론인 중엔 역시 이 김두 홍보수석 홍보특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축은행 뇌물 받고 감옥 갔던. 예,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 참여정부 당시에 김두 씨가 뭘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김현기나 이정재나 또 누구 있죠? 하여튼 뭐 별로 기억할 필요 없는 그런 중앙일보에서 난리치는 그와 비슷한 급으로 활약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짠하죠. 국민인 게 부끄럽답니다. 이게 이 부끄럽다는 말을 쓴 것은 이 뭐냐면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있는 평통장문위회 연설위원회 기억하시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연설을 다룬 칼럼인데요. 그동안 그 많은 예산을 갖다 쓰고 장군님네 하고 별 달고 거들거리기만 하고 이때까지 뭐 했냔 말이야. 부끄럽지도 않아. 그걸 빗대어 쓴 게 국민인 게 부끄럽다라는 칼럼 제목도 그렇게 단 것이죠. 처음 한 문단을 살펴보면 증오와 분노에 찬 목소리, 오만불손하고 품이라고는 찾을 길 없는 제스처로 국민의 넋을 잃게 했다. 때론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찌른 모습으로, 때론 연단을 주먹으로 몇 번씩 내려치면서, 때론 고함과 함께 이런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 밑에 수백 명 언론인들이 차장급들, 평기자들이 자기 부장, 국장 이런 사람들이 정권 줄을 타고 가서 무슨 고위직 자리 하나씩 꿰차고 나가는 그 인생을 보면 자기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기자가 평생 직업도 아닌데, 그리고 기자하고 나면 할 게 마땅히 없어요. 그런 점들을 이번 시리즈로 짚어보겠다는 것이죠. 그걸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들. 그래서 우선 그곳에 좀 짚을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도 언론인들을 등용하고 중요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다 해직 언론인들 출신들이에요.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후배 언론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언론계의 어떤 사표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직접 언론관계 단체라든가 이런 데 자리를 준 경우고요. 이 이명박 정부에 참여했던 언론인들은 그와 달리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시니어 그룹이 있고 주니어 그룹이 있는데요. 시니어 그룹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정권을 부역했던 자들이 이명박 정권에서 중용된 것이죠. 대표적으로 박인규와 최시중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박인규 KBS 사장. 김인규 아닌가요? 김인규. 제가 왜 또 박인규라죠? 김인규 KBS 사장이 가장 대표적인 최시중. 유명한 이름이죠. 최시중. 그 딸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주니어 그룹들은
이명박을 찬양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가장 열심히 해서 그 평가받았던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노무현 죽이기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노무현 바로 대통령 죽이기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예.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반대급부로 캠프 때부터 발탁되어서 정권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은 사람부터 하나 맛보기로 살펴보죠. 예, 맛배기입니다, 이거는. 예, 이분 잘 모를 겁니다. 중앙일보 정치부장 출신의 김현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기사는 2008년 총선에서 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에 출마를 선언한 기사입니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 중앙일보, 뉴욕 중앙일보 논술 주간이라는 자리를 맡고 정치는 실패하고. 예, 지금도 이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를 텐데요. 올드노빠를 자처하시는 분이라면 이 칼럼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바로 유명한 노무부의 칼럼입니다, 이거. 발가락 양말입니다. 강력하게 회유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구체적인 좀 사례가 이제 서서히 듣고 싶어지는데요.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정도가 지난 2009년 12월 시점에서 시사인에서 이명박의 캠프와 인수위에 참여한 언론인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시사인에서 분석한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대상이 된 인원은 88명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맞네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해서 한 100명 정도로 그 당시 추정을 했습니다. 이건 전무후무합니다. 전무후무한 앞으로도 없을 일이죠. 거예요. 예. 예전에도 없었고. 예, 예전에도 없었고 YS 때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참고로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참여했던 언론특보 등으로 참여했던 인사는 많아봐야 20명이 넘지 않습니다. 다 15명, 16명 뭐 요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정권 어디에 참여한 사람은 제가 모르는 어디인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법이 내에서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도 원래 언론인 출신이긴 하지만 퇴직한 지 오래됐죠? 네이버라는 기업체 출신으로 픽업된 거죠. 그렇죠. 언론인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죠. 근데 캠프에 참여한 분은 그렇고 그렇죠. 캠프에 지금 몇몇 언론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특히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캠프에 참여하거나 이번 인수위도 없었지만 정권 창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권이 잡은 다음에 발탁된 것이죠. 이명박 시대는 그 언론사에서 다시 한번 좀 기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그 나치 시대에 나치에 부역했던 프랑스 언론인들과 저는 맞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지난 9년 동안 언론이 썼던 기사라는 게 사실 진짜 정권 비판 감시 떠들고 있지만 한 게 없어요. 사실상 거의 안 했습니다. 물론 가끔씩 그래도 기자 존신 때문에 어차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서 이제 쓴 것들은 많아요. 특정 경직이 생기니까. 그것 이외에 말고는 정말 철저하게 이명박근혜 정권에 부역하는 역사를 기록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88명이 단순히 88명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언론계 선배들 아니에요. 그럼 우선 가장 적극적으로 이명박 정권에 부역했던 정권에 참여했던 언론인들에 대해서 다뤄보겠는데요.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프레스 프렌들리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프레스 프렌들리의 방법이 매우 특이하고 악질적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YS 장학생이라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언론인과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정보를 흡수하고 여론 지형을 유리하게 조성하고 다음에 그 반대급부로 그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요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의 프레스 프렌들리는 아예 언론 인력을 직접 언론계 투입해서 언론을 장악하는 도구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점이 특별히 중요한 것이죠. 아예 그냥 사람을 뽑아서 정치권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언론 자체를 박아놔서 박아버리겠다. 재투입해서 언론을 장악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을 했죠. 굉장히 좀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좀 지속이 된 것 같아요. 그 효과가 지금까지도 좀 있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끌시끌한 것이 다 이명박이 심어놓은 이명박이 만들어놓은 언론 장악 체제가 재편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명박은 그 기자들의 심리를 잘 아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기자들을 기회주의자로, 특히 기회주의적인 기자들을 네. 잘 활용했던, 그 어떤 접대부터 해서 김유찬의 폭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예전에 물론 그 기업체 현대건설 사장 시절에도 네네. 예? 좀 그랬을 거예요. 눈 안 봐도 뻔한 건데, 왜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기술이 생긴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기자들 구워 삼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대통령 되기 전부터 기자들을 자기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 구상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 예, 근데 같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초월했는데요.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언론사의 사장으로 직접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을 직접적으로 장악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거 역대 어느 정부 수준을 한 2배, 3배 뛰어넘는 수준으로 네. 정부직이나 공공기업의 네. 고위직을 보장해서 현직에 있는 언론인들로 하여금 그걸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억나네요. 그 김현 칼럼이 아니라서 누가 썼는지 잘 모르는데 이것을 바로 쓴 사람이 아까 봤던 김현일 그 당시 논설위원입니다. 네. 2002년 대선 당시 후단협 사태 때 그때 네. 국면에서 쓴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칼럼의 키워드는 고집입니다. 그래서 노 후보가 특유의 고래심줄 고집 때문에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발가락 양말을 고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발가락 양말을 신는 것을 고집으로 해석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치고 이 고집을 갖가지 것에서 다 연결을 시킵니다. 그거 하나로, 네. 그러니까 난 이런 스타일 진짜 싫어요. 네. 그래서 뭔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하나에다가 다 연결시키는 거. 온갖 현상을 다 거기에다 처박아 넣어가지고 네. 다 그걸로 만들어서 찍어내는 거. 그렇죠. 이거 전형적인 그런 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글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경선에 아마 네. 당 중진들, 민주당 중진들에서 아마 이인재가 중도 사퇴했으니까 네. 찾아가서 뭐 간청해서 같이 뭐 힘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아마 요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런 지하에 뭘 하냐고 거절을 한 모양이에요. 그것도 고집, 발가락 한 마리 씻는 고집. 네. 그다음에 또 그 후단협 사태가 벌어지니까 네. 노무현 당시 후보가 정몽준 후보를 따라갈 사람은 가라라고 언명을 했어요. 그것도 고집. 그다음에 천정배 등등이 그러니까 정몽준과의 단일화 등등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기기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 라고 이제 권하니까 그렇게 대통령 돼봐야 뭐하냐? 라고 한 것도 고집.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노무현 후보를 다 쓸데없는 고집으로 똘똘 뭉친 그런 말도 안 통하는 사람으로 묘사를 한 것이죠. 막 쓰는 거야, 그냥. 아니 무슨 발가락 양말이 고집을 증가시키는 아이템처럼 무슨 그렇죠. 말도 안 되네. 이 인간은 발가락 양말을 통해서 고집이란 키워드를 하나 얻어냈고, 예. 발견해놓고, 그 고집이란 키워드에다가 대통령께서 당시에 했던 그 어떤 정치적 언행을 다 거기에다 다 집어넣어버린 거야. 예. 그 고집이, 발가락 양말과 고집이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이 고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네. 나쁜 이미지인 데다가 발가락 양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네. 또 청결하지 않은 네. 이런 느낌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더 씌운 나름대로 교묘한 칼럼이라고 할 네. 수가 있죠.